내가 뭘 가난했던 시절 잘못했는데? 나는 너 늘 접근하신 그녀 건가? 곁에 있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세상이 묻는 거야? 등을 돌릴 때마다 그녀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뭘 않길 바랐다. 잘못했는데? 자, 내 손으로 김밥을 말아 그녀 손에 쥐어주던 그날 그녀는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버티면 나도 버틸 수 있어. 그때부터였다. 그녀가 내 세상이 됐다. 그녀의 집은 늘 싸늘했다. 아버지의 폭언, 어머니의 무기력, 그리고 방 한켠에 놓인 냉장고엔 늘 반찬통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밥을 굶을까봐 나는 공장에서 일한 돈을 쪼개 따뜻한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줬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고 그 밥 한 숟갈에 내 하루가 따뜻해졌다. 세월이 흘러 우린 결혼했다. 큰 결혼식도 화려한 신혼집도 없었지만 그녀는 늘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랑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내 전부였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밤마다 허름한 집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여자는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점점 밝아졌다. 낡은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내 요리를 좋아해. 그럼 더 보여줘. 당신 손맛은 진짜니까. 나는 그녀의 삼각대가 돼주었고 조명 역할도 했고 편집도 도와줬다. 그녀가 웃으면 나도 웃었다. 그녀가 잠들면 나는 조용히 그 영상을 되돌려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브랜드 협찬, 광고, 인터뷰, 빛나는 무대 위에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늦을 거야. 촬영이 길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내일도 미팅 있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이 점점 누군가를 향한 미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퇴근길에 우연히 그녀의 방송 현장을 지나쳤다. 조명 아래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컷, 완벽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속을 쌌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 촬영 잘 됐어. 다들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 고생했어. 나는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녀의 향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향기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다. 새벽 2시 도연이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켜졌다. 오늘 내 웃음 잊히질 않아. 준호가 몰라서 다행이다. 심장이 멈췄다. 손끝이 떨렸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녀가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있구나. 눈물이 아니라 이상한 냉기가 눈앞을 덮었다. 그 순간부터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오늘 촬영 끝나면 저녁 먹자.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띄웠다. 그래, 오늘은 꼭 끝까지 함께하자. 그녀는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거짓된 웃음, 그녀의 메시지, 그녀의 스케줄. 모든 게 복수의 재료가 될 거였다. 이제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을 관찰자로 살았다. 그녀의 하루를 하나하나 저장했고 그녀의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작은 행동들을 메모했다. 처음엔 핸드폰 메모장에 몇 줄 적었지만 이내 노트북 하나를 꺼내 상세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었다. 날짜, 시간, 촬영 장소, 함께 있던 사람들,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내 손은 떨렸지만 손놀림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목을 우연을 가장에 따랐다. 조용히 차 안에서 창문을 반만 내리고 숨을 죽여 지켜봤다. 그녀는 조명이 꺼진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골목 끝 카페 문이 앞에서 멈췄다. 낯익은 그림자. 그 남자였다. 도현. 둘은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뛰는 소리조차 삼켜야 했다. 나는 차를 세워 멀찍이서 기다렸다. 1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둘이 나왔다. 그 남자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 손길은 친밀했고 그 친밀함은 내 가슴에 칼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냥 사진을 찍었다. 거리에서 흔들리는 사진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각도, 손의 위치, 다친 표정. 증거는 차곡차곡 쌓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호흡을 고르며 계획을 정리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모든 걸 망친다. 나는 차분해야 했다. 날카로워야 했다. 먼저 법적 사회적 압박을 준비할 것이다. 그를 직접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브랜드, 광고, 팬층, 관계망. 그 연결고리를 끊으면 그 역시 무너지리라.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밥을 집어 먹었고 나는 평소처럼 일하러 나가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 도연의 회사 정보를 찾아냈고 공범으로 보이는 몇몇 계정을 스프레드시트에 추가했다. 그 계정들은 광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연결고리를 끊으면 도연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며칠간 나는 감정과 계획을 번갈아 다듬었다. 친구에게는 상담 취지로 접근해 도연에 대해 소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프리랜서 제작자들, 에이전시, 스폰서 리스트까지 조용히 은밀히 정보를 모았다. 나는 이제 복수자가 아니라 추적자였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밤이 되면 나는 그녀의 영상을 보며 연기를 분석했다. 그녀의 웃음이 변하는 순간 눈빛이 짧게 흔들리는 장면들. 그 장면들을 모아 편집해 두었다. 미래의 증거로 쓸 영상들. 그러면서도 아직 한 가지만은 확실히 했다. 이 싸움은 공개적 망신이나 분노의 분출이 아니라 체계적 제거가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조용히 끝까지.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왔다. 나는 스스로 약속했다. 감정은 연료일 뿐 방향은 나의 계산이어야 한다고. 며칠은 숨을 멈추고 지냈다. 낮에는 회사에서 기계처럼 일했고 밤에는 화면 앞에 앉아 그녀의 하루를 해부했다. 사람들이 보던 그 환한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다. 나는 먼저 실무적인 것부터 정리했다. 도연이 속한 에이전시의 법인명, 담당자 연락처, 주요 클라이언트 목록을 확보했다. 브랜드 담당자 명단을 하나씩 호출해 전화를 걸었다. 광고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캠페인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해서요. 나라고 밝히지 않았다. 익명으로 파트너사 담당자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의혹은 브랜드 입장에서 위험 신호였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았다. 동시에 나는 직접적인 증거를 더 모았다. 그의 약속 장소, 그녀가 도연과 함께 이동한 시간대, 주고받은 메시지의 스크린샷.
카페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손길들을 뻗쳤다. 프리랜서 사진사를 한 명 섭외해 그의 동선을 촬영하게 했다. 나는 결과물을 밤새 뒤적이며 하나의 큰 퍼즐을 완성해 갔다.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덤비고 싶진 않았다. 감정의 분출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대신 나는 구조를 무너뜨리기로 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고 있던 것들 스폰서, 에이전시, 팬클럽의 신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낼 계획이었다. 그 첫 타깃은 도연의 주요 스폰서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자료를 흘렸다.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즉시 반응했고 어떤 이들은 침묵했다. 침묵은 곧 불안이었다. 밤중에 나는 변호사와 첫 상담을 했다.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나요? 있습니다. 다만 공개 시점과 방식이 문제입니다. 공개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 소송,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무너지게 해야지 단발성 보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정확한 설계를 그려 넣었다. 법적 장치, 언론 노출,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할 방식 사회적 고립. 그리고 나는 하나의 장치를 준비했다. 그녀가 가장 믿는 순간,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야 했다. 그것이 무대 위의 공개적 굴욕일지, VIP 이벤트에서의 폭로일지, 아니면 그녀가 사랑하던 팬들이 등을 돌리는 일일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새벽 나는 그녀의 메시지함에서 도연과의 통화 로그를 봤다. 날짜와 시간. 그 시간에 맞춰 나는 또 한 번 카메라를 세웠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더 확실한 각도로 그들이 나오는 장면을 직접 기록하고 싶었다. 증거는 눈앞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정에서도 언론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차 헤드라이트를 끄고 골목길에 서서 기다렸다. 심장은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명이 꺼진 카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이번엔 사진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차에 오르는 순간을 찍었다. 번호판, 손의 위치, 그들의 표정까지 모든 게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차가 사라진 뒤 나는 증거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 내 입안에서 맴돌았다. 분노는 이미 계획으로, 계획은 실행으로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차열을 정리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그녀가 무대에 설 때 나는 이미 준비된 카드를 하나씩 내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나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증거가 쌓일수록 내 숨은 더 안정되었다. 법률팀과 PR팀은 이미 내 손안의 도구가 되었고 나는 그들의 조언을 기계처럼 따랐다. 공개 타이밍은 이벤트 전날 밤으로 합시다. 반응이 가장 클 때 변호사의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녀는 대형 팬미팅 무대에 섰다. 수백 명의 환호. 조명이 그녀를 감쌌다. 무대 뒤에서 관리를 맡은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무대 시작 30분 전입니다. 나는 평범한 관객처럼 대기실 근처에 앉아 있었지만 내 손에는 이미 모든 버튼이 준비돼 있었다. 노트북, 녹취 파일, 고화질 사진, 그리고 익명으로 흘릴 자료들의 목록.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 나는 먼저 몇 군데에 메시지를 보냈다. 브랜드 담당자들, 주요 파트너, 그리고
몇몇 영향력 있는 기자들.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한 메일 내용은 차분했다. 최근 제보된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심각한 계약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응했다. 일부는 곧바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손가락 끝에 오는 전율을 느꼈다. 이 전율은 복수의 냄새였다. 무대 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녀의 미소를 클로즈업할 때마다 나는 화면 속 미소를 하나하나 분석했다. 이제 화면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몇 스폰서가 급히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담당 기자들은 내게 확인 요청을 보냈다.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상황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공개된 자료는 잔혹하게 정확했다. 도영과 그녀의 통화 내역, 카페 출입 기록, 그리고 내가 찍은 고화질 사진들. 뉴스 사이트에 소량의 자료가 먼저 떠돌았고 순식간에 SNS는 들끓었다. 그녀, 불륜? 어떻게 이럴 수가? 팬들의 실망은 곧 배신감으로 변했다. 무대가 끝나자 그녀는 분명히 평정심을 잃었다. 백스테이지에서 매니저가 다급히 말했다. 언니 기사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목소리는 깨져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속에 있던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슬며시 굳어졌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조용히 집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사진첩, 편지, 어제 같이 웃었던 순간들이 담긴 짧은 영상들. 나는 그중 몇 개를 꺼내 불태우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멈췄다. 감정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는 더 큰 무기로 돌아올 테니까. 전화가 왔다. 변호사였다. 준호 씨, 자료 반응이 빠릅니다. 일부 스폰서는 즉시 계약 보류를 요청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계속하자. 짧았다. 단호했다. 내 목소리에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눈을 뜨면 세상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나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었고 그 문은 이제 닫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잔인하게도 명확했다. 내가 흘린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려 거대한 파국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검색어 상단을 점령했고 댓글창은 칼날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언제 손쉽게 등을 돌리는지 나는 그 속도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다. 화장은 이미 지워졌고 웃음은 없다. 제발 대화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나는 의자를 당기지도 않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 질문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놓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을 것처럼 흔들렸다. 준호야, 나 설명할게. 오해야. 그 사람은. 설명은 어차피 전달되지 않을 말들이었다.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다. 사진, 통화 내역, 결제 기록. 사람들의 신뢰는 현금처럼 빠르게 유통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의 온기가 아니었다. 무언가 계산된 다른 사람을 위한 눈빛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요동치며 고통으로 채워졌다. 법률팀은 다음 수순을 이야기했다. 계약 해지 통지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까지. PR팀은 복구 전략을 제안했지만 나는 그 어떤 복구도 원하지 않았다. 복구는 그녀가 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건 복수다. 응당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야 했다. 계속 진행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목이 메인 감정은 오래전에 굳어져 있었다. 며칠 사이 스폰서 계약은 줄줄이 취소됐다. 팬카페는 분열했다. 믿었던 이들조차 등을 돌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다가 다시 무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감정이 복잡하게 섞인 것을 느꼈다. 기쁨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이상한 공허함. 그녀가 무너지는 과정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내려놓을게. 그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내 안의 분노는 이미 계산으로 바뀌었지만 인간으로서의 부드러움이 또 한쪽에서 울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기억들은 함께 싸웠던 날들, 허름한 집에서 같이 한 끼의 따뜻함, 그녀의 웃음. 그 모든 것이 한낱 사진 속의 조각처럼 부서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답이다. 왜 그랬어? 내가 누구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더 나은 삶, 더 많은 관심. 그게 점점 커졌어. 그 말이 진실이든 변명이든 나는 듣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설계되어 있었다. 단순한 사회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진짜로 잃어야 할 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했다. 사람들 앞에 무너지는 것, 팬들의 신뢰를 잃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무너지는 것. 며칠 뒤 나는 한 가지를 더 실행에 옮겼다. 그녀가 가장 믿던 동업자, 가까운 친구로 위장한 내부 고발자를 통해 추가 정보를 흘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잔인해졌고 또 영리해졌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의 연쇄 반응은 정확히 예상대로였다. 그녀가 의지하던 고리들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하지만 한밤중 빈 집안에서 나 홀로 남겨졌을 때 나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복수는 내가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었나? 손에 쥔 승리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어쩌면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녀가 회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기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까지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 희망은 팬들의 용서였고 계약의 복원 가능성이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공개할 최종 문서를 완성했다. 그 문서가 공개되는 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복수는 차갑고 계산적이어야 했다. 감정은 불필요한 기름일 뿐이다. 나는 준비된 사람처럼 마지막 장을 열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브랜드 계약은 파기됐고 기자들은 집 앞에 진을 쳤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이름이 포털 메인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팬들에게 호소문을 올렸다. 저를 믿어주세요. 오해였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피식 웃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팬카페 관리자는 사실 내 편이었다.
그는 내게 모든 게시글과 내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사과문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뒤 나는 같은 시각, 같은 게시판에 또 하나의 글을 올리게 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링크 하나. 그 안엔 그녀의 불륜 장면과 그녀가 거짓 사과문을 쓰던 연습 영상이 함께 담겨 있었다. 편집된 영상은 완벽했다. 사과가 연기로 보이도록, 진실이 연극처럼 느껴지도록. 몇 분 만에 팬카페는 폭발했다. 우릴 속였어. 이건 그냥 배우지, 진심이 아니야. 그녀의 마지막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다. 나는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다. 그날 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번호는 같았지만 목소리는 달랐다. 준호야, 왜 이렇게까지 해?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아봤자 늦었어. 그래도 나 아직 널. 그만. 나는 끊었다. 전화를 놓은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후회가 아니었다. 감정의 끝은 오히려 공허였다.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내 안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호 씨,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모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저 짧게 답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늦은 가을바람이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안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파괴한 건 그녀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살던 나 자신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정의였다. 사랑을 배신한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세상이 보게 만든 복수.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의 증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익숙했다. 도연이었다. 준호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죠. 그의 말투는 도전적이면서도 어딘가 불안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예전 그 카페요. 당신이 사진 찍던 곳.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다. 차를 세우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비가 내렸다. 거리가 적고 네온 사인이 번졌다. 카페 유리창 너머 그는 앉아 있었다. 한때 아내의 영상 속에서 웃던 그 얼굴, 지금은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왜 나를 불렀죠? 그가 먼저 물었다. 너도 끝났잖아. 근데 왜 아직 나를 두려워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그건 당신 아내 탓이지. 난 그냥 그녀를 유혹했지. 그리고 이용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혹? 웃기지 마. 그녀는 이미 나를 선택했어.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인내가 무너졌다. 테이블 위에 있던 파일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 회사, 내 계약서, 내 불법 리베이트 증거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이걸 어디서? 내가 나한테서 뺏은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도 이제 세상이 어떤지 느껴봐. 누군가의 손에 내 인생이 어떻게 찢기는지. 글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이름은 업계에서 사라졌다. 그의 계정은 정지됐고 회사는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복수의 끝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다는 걸. 그녀도 나도 그도 모두 잿빛 안에 있었다.
며칠 뒤 그녀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줘. 나도 벌을 받았어.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삭제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어쩌면 이제 진짜 끝이 온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젠 그만하자.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다. 사랑은 용서로 끝나야 했을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끝내야 했을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세상은 나에게 조용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릴 때면 그녀와 함께 웃던 시절이 다시 떠올랐다. 그 시절의 나는 따뜻했고 지금의 나는 차가웠다. 복수가 내 안의 마지막 인간다움을 앗아간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도시를 떠났다. 집은 공실로 남았고 대출금 상환 고지서만이 내 우편함에 쌓였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처음 도시락을 먹던 날 내가 찍어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웃음은 지금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우린 언제 이렇게 됐을까? 속삭이듯 나온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끝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허전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녀도 나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었다. 수십 통의 뉴스레터 사이에 보낸 사람 이름이 지은으로 되어 있는 메일 하나가 있었다. 그녀였다. 손끝이 떨렸다. 메일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이젠 진심으로 미안해. 열어보니 길지 않은 글이 담겨 있었다. 준호야, 내가 옳았어. 나는 잘못됐고 너는 끝까지 나를 믿었는데 널 잃고 나서야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만 기억해줘. 나는 한때 내 편이었어. 글을 다 읽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메일을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제목을 바꿨다. 마지막 편지.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난 듯 했다. 나는 그저 속삭였다. 그래, 이젠 그만하자. 그리고 고마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눈이 녹듯 마음속의 분노도 조금씩 흩어졌다. 나는 그동안 일도 그만두고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곳이었다. 처음엔 적막이 낯설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 먹었어?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대신 새소리와 햇살이 내 벗이 됐다. 나는 매일같이 집 근처 산책길을 걸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어느 날 문득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계정은 삭제됐고 영상도 사라졌다. 그녀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세상. 그게 내가 원했던 결과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이제 진짜로 사라졌구나. 나는 그날 밤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그녀가 처음 올렸던 첫 영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작은 부엌, 낡은 프라이팬, 그리고 그 안에서 웃으며 요리를 하던 그녀. 그때의 그녀는 거짓이 없었다. 그 모습이 내 기억 속 마지막 사랑이었다.
영상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복수는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걸 태워버리고 남은 죄만 남겼다. 하지만 그 죄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있었다.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은아, 이제 너도 편해져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카메라를 꺼냈다.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다. 촬영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내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의 표정이었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동안 내 안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일상. 낡은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한 통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 한 장이 나왔다. 준호 씨,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는 조금은 평화로워지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필체는 익숙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편지를 접어넣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복수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끝내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젠 진짜로 끝이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언젠가 나도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겠지. 그땐 더 이상 복수를 품지 않은 사람으로. 그날 오후 나는 새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창문을 닫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숨을 내쉬었다. 봄이 저물 무렵 나는 이 동네에 익숙해졌다. 편의점 앞 의자, 작은 서점, 공원 벤치,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곳. 그 평범함이 내게는 새로웠다. 회사도 옮겼다. 작지만 묵묵한 직장. 점심시간엔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깨웠다. 퇴근 후엔 저녁을 직접 해먹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 끓는 물, 기모르는 냄비. 오래전 우리가 시작했던 그 소박한 시간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 됐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다. 이렇게도 산다. 하루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안내문을 봤다. 주말 요리 봉사 모집. 손이 멈췄다. 한때 내 손으로 도시락을 싸서 누군가를 버티게 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번호를 눌렀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첫 봉사날 낯선 사람들이 나를 반겼다. 처음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이고 밥통에서 김이 났다. 노인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국을 건네자 한 할아버지가 웃었다.
젊은이가 참 반듯하구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운영 담당이라고 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네, 오겠습니다. 말을 마치며 나는 스스로 놀랐다. 약속이 무섭지 않았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우리가 웃던 장면들, 아프지 않게 넘겼다. 이제 사진 속 두 사람을 현재의 나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놓아주었다. 밤늦게 메일함을 열었다. 마지막 편지는 그대로 있었다. 삭제하지 않았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사랑했고 무너졌고 끝냈다는 기록. 그리고 오늘 하루의 국물 냄새가 그 기록 위로 포개졌다. 새로운 냄새가 묵은 기억을 덮었다. 일요일 저녁 나는 다음 주 장보기 목록을 적었다. 청양고추, 대파, 멸치, 두부. 메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약속 지키기. 거울을 보았다. 낯설지 않은 얼굴.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엔 작은 여유가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봉사 일정 알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엔 이런 식으로 살아보자. 창문 밖으로 초여름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잠들기 전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라. 나도 잘 지낸다. 그녀와의 마지막 흔적이 점점 희미해질 무렵 나는 누군가를 다시 마주했다. 주말 요리 봉사에 함께 오던 여성이었다. 이름은 수진. 늘 단정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지난주 국 정말 맛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레시피는 오래된 기억에서 가져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같은 시간에 도착하고 같은 자리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준호 씨, 왜 봉사 시작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을 썼거든요. 이제는 그 반대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은 복수 같네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녀는 아마도 내 이야기를 모를 텐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 깊숙이 박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다. 장보기, 재료 손질, 음식 나르기. 어느 순간 말보다 눈빛이 편해졌다. 그녀의 존재가 내 마음을 자극하지 않았다. 대신 잔잔하게 덮어줬다. 비 오는 날 봉사가 끝나고 그녀가 우산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 속으로 들어섰다. 비 냄새가 났다. 예전에는 그 냄새가 외로움처럼 느껴졌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길을 걷다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에요. 우산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내 손등을 적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준 쪽지를 펼쳤다. 다음 주엔 제가 요리할게요. 대신 준호 씨는 웃어주세요. 나는 그 쪽지를 조용히 붙잡았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아주 오랜만에. 시간이 흘러도 그녀와의 인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말보다 그녀의 침묵이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오르는 차와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준호 씨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죠? 나는 잠시 웃었다. 이제는 믿는 게 두렵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인생 아닌가요? 무너진 자리에 다시 무언가 세우는 거.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속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뒤 그녀가 연락했다. 이번엔 제가 만든 반찬 좀 드셔보세요. 그녀의 도시락에는 고등어 조림과 나물 반찬이 있었다. 그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의 정성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다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 누군가를 믿기로 했다.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반드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내려주는 결정이라는 걸. 다음 봉사날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밥을 푸고 있었다.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표정이 편해졌어요. 나는 웃었다. 그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복수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 한가운데에 스며들었다. 그래, 이제 나는 복수를 끝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살아가는 나를 세우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그 뒤로도 자주 만났다. 요리봉사 이후엔 커피 한 잔, 혹은 도서관 근처 벤치에서 짧은 대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어느 저녁 봉사가 끝난 뒤 수진이 말했다.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우리는 근처 순댓국집에 들어갔다. 따끈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오래된 가요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이제 진짜로 용서한 거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사람을 용서했다기보다 그때의 나를 용서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말 좋네요.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잖아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 그 말이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메일함이 비어 있었다. 마지막 편지도 이제 지워졌다. 나는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스스로 사라진 듯 했다. 그게 맞는 일 같았다. 이제는 미련이 아니라 마무리였다. 며칠 후 수진이 작은 선물을 건넸다. 이거 그냥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새 노트가 들어 있었다. 표지는 깨끗했고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은 용서 이후에 쓰여진다. 나는 노트를 가만히 쥐었다.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천천히 울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나도 다시 써야겠네요. 복수가 아니라 삶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따뜻했고 오래된 상처에 스며들었다.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부드럽게 번졌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는 누군가의 얼굴이 아닌 내가 웃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는 오후였다. 나는 다시 주말 봉사에 나갔다. 이젠 낯선 얼굴이 아닌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햇살에 닿아 반짝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준호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제가 밥, 그리고 당신은 웃음 담당이에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녀가 물었다. 가끔은 그 사람 생각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는 느낌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래요. 진짜 끝. 그녀가 내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끝났으면 새로 시작하죠. 그 말에 나는 잔을 받아들었다. 햇살이 커피 표면에 부서지며 반짝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 첫 장을 다시 펼쳤다.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은 용서 이후에 쓰여진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서 자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속에선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고요와 앞으로의 하루가 있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복수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용서로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용서 끝에는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